오늘날 약 14억 인구를 지닌 거대한 나라, 그리고 세계 2위 경제대국이라는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은 단 현대의 경제의 성장만으로 만들어진 나라가 아닙니다. 그 배경에는 5천년이 넘는 거대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수없이 흥망성쇠를 반복한 왕조들, 치열한 전쟁과 짧은 평화가 공존했던 시대들, 그리고 인류 문명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수많은 발명과 사상들이 켜켜이 쌓여있죠. 황허 문명의 탄생에서부터 춘추 전국 시대의 격동, 진시황의 통일, 한나라의 비약적 발전, 당 송시대의 문화적 전성기, 몽골 제국과 명청을 거친 대전왕까지 중국의 역사는 단순한 왕조 교체가 아닌 거대한 문명 자체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이라는 국가와 문명은 바로 이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역사, 문화, 철학,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이제 그 장엄하고도 복잡한 중국의 역사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문명의 시작은 황하와 양쯔강 유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두 강은 중국인들에게 생명줄과 같은 존재였지만 동시에 끊임없는 위협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황하는 예측할 수 없는 범람으로 농민들을 괴롭혔는데 이 문제를 해결한 전설적인 인물이 바로 우라는 치수 전문가였습니다. 우의 아버지 고는 10년간 제방과 땡 건설로 황하를 통제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우는 아버지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 강을 막으려 하지 말고 물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유도하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운하 기반의 관계 시스템을 구축해 과도한 홍수물을 바다로 배출하면서도 일부는 농업용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 했죠. 이 획기적인 성공으로 우는 중국의 통치자가 되었고 이것이 바로 한나라의 시작이었습니다. 중국 왕조 제도의 첫 출발점이 된 한나라 시대에는 농업이 크게 발전했고 석기 농기구와 음력 같은 중요한 발명품들이 탄생했으며 영토를 9개 지방으로 나누어 통치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우가 늙어 죽을 무렵 현명한 신하에게 왕위를 물려주려 했지만 지방 영주들은 그의 혈통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아들 키가 중국 최초의 세습 통치자가 되었고 이로써 수천 년간 지속될 왕조 제도가 확립되었습니다. 기원전 16세기경 한나라는 마지막 통치자 걸 때문에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걸은 잔인하고 방탕한 지도자였는데 오직 개인적 쾌락과 무의미한 군사 작전에만 몰두했습니다. 고대 중국의 천명 개념에 따라 하늘이 덕이 있는 사람에게는 통치권을 주지만 사악한 지도자는 제거한다고 여겨졌고 청동 무기로 무장한 상나라가 등장해 걸과 그의 부하들을 완전히 몰살시키며 한나라를 전복시켰습니다. 상나라는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는 갑골문이라는 문자를 남겼습니다. 동물뼈나 거북 껍질에 새겨진 이 고대 한자들은 현재 3,000개 이상이 발견되었는데 많은 글자들이 현재 한자와 놀랄 정도로 유사하여 약 3,600년 전에 만들어진 문자가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상나라 사람들은 매우 종교적이었고 죽음과 내세에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제사장들은 막대한 권력을 행사했고 좋은 날씨와 행운을 위해 인간을 제물로 바치거나 노예들을 주인과 함께 산채로 매장하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런 잔혹한 관습이 있었지만 뛰어난 청동 기술과 전차 제조 능력으로 약 600년간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나라 역시 마지막 황제 제신 때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제신은 걸과 놀랄 정도로 비슷하게 대규모 난교를 주최하고 반대자들을 잔혹하게 고문했으며 그의 가족들도 그를 말리려다 투옥되거나 처형당했습니다. 기원전 1046년 주나라의 무왕이 일으킨 목야 전투에서 백성들이 상나라 편을 버리고 주나라로 망명하면서 상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주나라는 중국 역사상 가장 오래 지속된 왕조가 되어 기원전 1046년부터 기원전 256년까지 무려 789년간 통치했습니다. 이 시기는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문명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발전들이 이루어진 시대였는데 대규모 관계시설과 새로운 운하망이 건설되어 상품 운송이 혁신적으로 개선되었고 말을 이용한 교통과 군사 활용도 본격화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청동에서 철로의 기술 전환이었습니다. 중동이나 유럽보다 수백 년 앞서 주나라는 내와 점토와 용광로를 사용해 액체 상태의 철을 주조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무기와 농기구를 대량 생산함으로써 군사력과 농업 생산성이 동시에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주나라는 서주와 동주 두 시기로 나뉩니다. 서주 시대에는 봉건제라는 피라미드 형태의 권력 구조가 운영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방 제후들이 점점 강해져 중앙 권력에 반기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771년 호경이 함락되면서 주나라는 새로운 수도 낙양으로 도망쳐야 했고 이때부터 동주 시대가 시작됩니다.
동주 시대는 중국 철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유교, 법가, 도교라는 세 가지 주요 사상 학파가 모두 이 시기에 탄생했죠. 공자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어머니 혼자서 키워졌지만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중국 고전을 가르치는 학교를 세웠고, 인간 본성의 선함을 믿으며 사회적 관계를 통해 도덕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공자의 오상체계는 통치자와 신하,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아들, 형과 동생, 친구 간의 관계를 규정했으며 어른을 공경하고 가족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반면 한비자가 발전시킨 법가 사상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악하며 오직 엄격한 법과 처벌만이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도교는 또 다른 방향을 제시했는데 인간이 우주와 자연의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기본 철학이었습니다. 유명한 음양기호로 대표되는 이 사상은 힘의 자연스러운 균형을 받아들이고 우주의 흐름에 따라 사는 무의자연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철학적 발전과 동시에 주나라 내에 여러 제후국들이 독립을 선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시대라고 불리는 이 시기에는 진, 한, 연, 위, 초, 기, 조 7개 주요 국가가 중국 땅의 최종 통치권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했으며 이때 손자가 손자병법을 저술했습니다. 전국시대의 전쟁은 15세 정도의 어린 남성까지 징집하는 대규모 군대가 등장했고 전투도 며칠에서 몇 달, 때로는 몇 년간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부상한 것이 바로 진나라였으며 중국의 변경 지역에 위치해 강력한 군대가 생존의 필수 조건이었던 곳에서 철검, 석공 같은 다양한 무기 기술을 일찌감치 도입할 수 있었습니다. 영정, 훗날의 진시황이 이끄는 진나라는 체계적으로 다른 육국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한나라는 1년 만에 항복했고 조나라는 뛰어난 장군 이목을 보유했지만 진나라가 간첩을 보내 불신을 조성해 이목을 처형하게 만든 후 멸망시켰습니다. 연나라는 형가라는 자객을 보내 영정을 암살하려 했지만 실패했고 위나라는 황하의 물길을 바꿔 수도를 침수시키는 기막힌 전술로 함락되었습니다. 기원전 221년 영정은 마침내 중국 전체를 통일하고 진시황이 되었습니다. 진시황은 자신의 왕조가 만 세대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선언했지만 진나라는 겨우 15년밖에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은 엄청났는데 중국이라는 이름 자체가 진에서 나왔고 봉건제를 폐지하고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했으며 화폐, 문자, 도량형을 표준화하여 문화적으로 통합된 중국 정체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진나라의 통치는 법가 사상에 기반한 가혹한 처벌로 유명했습니다. 사람들이 악하게 태어났다고 믿었기 때문에 오직 극도의 공포만이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집단 처벌 제도도 도입되어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전체 집단이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진시황을 가장 유명하게 만든 것은 만리장성과 병마용입니다. 북쪽의 흉노족 침입을 막기 위해 기존의 성벽들을 연결해 하나의 거대한 장벽을 만들었고 자신의 무덤을 위해서는 수천 명의 병마용을 제작했습니다. 각각 다른 얼굴을 한 이 병마용들은 1974년 농민들에 의해 우연히 발견되어 세계 8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진시황은 권력에 대한 편집증과 불로장생에 대한 집착으로 말년을 보냈으며 연금술사들이 만든 수은이 든 약을 복용하다가 49세의 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죽음 후 권력 다툼이 벌어졌고 무능한 아들 이세가 황제가 되면서 진나라는 급속히 몰락했습니다. 유방이 이끄는 농민반란이 성공하면서 기원전 206년 한나라가 건국되었습니다. 유방은 고조라는 이름을 사용하며 농민 출신답게 많은 개혁을 단행했는데 세금을 대폭 인하하고 노예들을 해방시켰으며 유교를 부활시켜 공포 대신 덕치를 추구했습니다. 한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 중 하나가 되었고 오늘날 중국인의 90% 이상이 자신을 한족이라고 부른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고조는 공무원 제도를 확립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했고 이 시스템은 1912년까지 약 200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조 사후 실질적 권력은 그의 아내인 여후가 장악했는데 여후는 권력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로 고조의 총애를 받던 척부인을 끔찍하게 살해하는 등 잔혹함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기원전 141년 즉위한 무제는 57년간 통치하며 한나라의 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흉노족과의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서역으로 사신을 파견해 동맹군을 찾으려 했는데 이것이 바로 실크로드의 시작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지중해까지 이어지는 이 무역로는 1500년 이상 동서문명 교류의 핵심 통로 역할을 했으며 실크로드를 통해 불교가 중국에 전해졌고 한나라의 영토도 현재의 베트남과 미얀마까지 확장되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전쟁으로 국고가 바닥나고 농민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서 반란과 불안정이 증가했습니다. 서기 9년 왕망이라는 정치인이 한나라의 혼란을 틈타 신나라를 세웠는데 그는 모든 토지를 몰수해 농민들에게 재분배하는 정책을 펼쳐 중국의 사회주의 황제라는 별명을 얻었지만 급진적 개혁은 부유층의 반발을 샀고 자연재해와 기근까지 겹치면서 제국은 혼돈에 빠졌습니다. 정미와 농림이라는 두 반란 집단이 일어나 왕망을 죽이고 신나라를 멸망시켰지만 결국 유수가 이들을 제압하고 동안을 건국했습니다. 유수는 광무제라고 불리며 매우 자비로운 통치자로서 세금을 낮추고 농민의 생활을 개선했으며 100개 이상의 교육기관을 설립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했습니다. 동안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세기의 황금기를 맞았는데 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교육이 발달했으며 군사력도 막강했습니다. 이 시기에 종이가 발명되었고 석궁과 철제 무기가 크게 개선되었으며 북베트남 지역의 반란을 진압하고 북방 흉노를 다시 한번 격퇴했습니다. 9세기 동안 지속된 동안도 결국 내부 분열과 자연재해로 쇠퇴했습니다. 184년 장각이 이끄는 황건적의 난이 일어났는데 이들은 도교 사상에 기반해 한나라가 이미 운명을 다했다고 주장했고 정부는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 지방 귀족들에게 권력을 나눠줬지만 이것이 결국 중앙 권력의 약화로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한나라 황제가 자리에서 물러나자 중국은 위오촉 세 나라로 갈라졌습니다. 이 시기를 우리는 삼국시대라고 부르며 나관중의 소설 삼국지 연애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치열한 전쟁 끝에 결국 진나라가 모든 세력을 통일하며 삼국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진나라의 무제는 통일 후 방탕한 생활에 빠져들어 궁궐에 5,000명의 여성을 들이고 누구와 잠자리를 할지 결정하지 못해 염소가 끄는 수레를 타고 다녔습니다. 무제가 죽자 8명의 왕이 권력을 놓고 싸우는 파렁의 난이 벌어졌고 이 혼란을 틈타 흉노족 등 유목민들이 중국 북부를 점령했으며 진나라는 남쪽 건강으로 수도를 옮겨야 했습니다. 581년 수나라가 중국을 재통일했습니다. 수나라는 짧았지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중국의 한족 통치를 회복하고 야만족들을 문화적으로 동화시키려 노력했으며 유교와 불교를 크게 육성했습니다. 하지만 양광제의 무모한 정책으로 빠르게 쇠퇴했으며 특히 고구려 전쟁에서 90%의 사상자를 내는 참패를 당했습니다. 이연과 그의 아들 이세민이 수나라를 전복시키고 618년 당나라를 건국했습니다. 이세민은 군사적 천재였지만 형제들 간의 권력 투쟁이 격화되어 626년 현무문 사변에서 두 형을 화살로 쏘아 죽이고 권력을 장악한 후 당태종이 되었습니다. 당태종은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황제 중 한 명으로 평가됩니다. 그는 신하들의 비판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능력 중심의 관료체계를 구축했으며 심지어 자신을 배신했던 형들의 측근들까지 용서하고 등용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안정과 포용 정책 아래 당나라는 중국 역사에서 가장 찬란한 황금기를 맞이합니다. 인구는 5천만에서 8천만 명으로 늘었고 과학, 문화와 예술이 폭발적으로 발전했으며 수도 장안은 약 200만 명이 거주하는 당시 세계 최대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강력한 국력은 외부로도 이어졌습니다. 당나라는 동쪽으로는 한반도와 베트남까지 영향력을 확대했고 서쪽으로는 중앙아시아를 넘어 지중해 문명권과도 연결되는 거대한 국제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오늘날 서구 차이나타운을 당인가라고 부르는 것도 이 시기의 위세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당나라는 태종과 현종 시기의 절정을 이루며 중국 역사상 가장 찬란한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정치와 문화가 번영하고 장안은 크고 부유한 도시로 성장했죠. 그러나 현종 후반기 712년 이후부터 서서히 균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치의 중심이 황제에서 환관과 권신으로 이동했고 국가 운영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736년 재상 1인보가 집권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한족 출신 대신 비한족 장군들을 중용하는 정책을 펼쳤고 그 가운데 한 명이 터키계 장군 알록산이었습니다. 알록산은 15만 명의 병력을 지휘할 수 있는 막대한 권력을 갖게 되었고 755년 마침내 반란을 일으킵니다. 바로 유명한 알록산의 난이죠. 알록산의 난은 단순한 군사 반란이 아니라 중국 역사 전체를 뒤흔든 대재앙이었습니다. 알록산은 동쪽 수도 낙양을 점령하고 스스로를 연나라 황제라고 선포했으며 현종 황제는 수도 장안을 버리고 사천으로 달아나야 했습니다. 반란은 763년에 진압되었지만 당나라는 다시는 예전의 영광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제국 인구의 20%가 사망했고 북부와 서부의 광대한 영토가 돌궐과 티베트 세력에게 넘어갔죠.
이후 9세기 전반 내내 지방의 군벌과 산적 세력은 더욱 강해졌고 875년에는 전직 소금 밀수업자 황소가 대규모 농민 반란을 일으킵니다. 황소의 난은 알록산의 난 이후 가장 큰 사회적 충격이었으며 884년 황소가 사망하고 난이 끝났을 때 당나라는 사실상 중앙 통제가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흥미롭게도 바로 이 9세기 쇠퇴의 시기 속에서도 화약이라는 혁신적인 발명이 탄생했습니다. 850년경 한 연금술사가 불로장생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질산, 칼륨, 목탄, 황이 섞이며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고 그것은 훗날 세계를 바꿀 4대 발명품 중 하나가 되었죠. 결국 907년 당나라는 완전히 멸망합니다. 뒤이어 중국은 약 50년 동안 5대 십국 시대라 불리는 극도로 혼란스러운 분열기를 겪게 됩니다. 그러나 960년 후주의 장군이던 조광윤이 쿠데타를 일으켜 송나라를 세우고 중국은 다시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송태조는 학문과 제도 개혁에 주력하며 관료체계를 정비하고 유교를 부활시키며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송나라는 북송과 남송 두 시기로 나뉩니다. 군사적으로는 약했지만 경제와 문화 면에서는 놀라운 발전을 이뤘는데 1126년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가 수도 개봉을 점령하면서 북송이 멸망했지만 남송은 항저우를 수도로 해서 더욱 번영했습니다. 남송 시대에는 농민들에게 토지 소유권이 부여되면서 쌀 생산이 급증했고 인쇄기 발명으로 세계 최초의 지폐가 등장했으며 자기 나침반도 이 시기에 만들어져 항해술이 혁신되었고 화약을 무기로 활용해 투석기로 폭탄을 발사하는 기술도 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혁신도 몽골이라는 거대한 위협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1162년 몽골에서 태어난 태무진, 훗날의 징기스칸은 인류 역사를 바꿀 인물이었는데 극도로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으며 9살 때 아버지가 타타르족에게 독살당했고 13살에는 이복형 베크테르를 활로 쏘아 죽이며 첫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몽골 고원을 통일한 징기스칸은 1207년 서하 정복을 시작으로 중국 세계에 대한 침략을 본격화했습니다. 1211년에는 만리장성을 돌파해 금나라를 공격했고 1214년에는 금나라의 수도인 중도를 포위할 만큼 세력을 빠르게 확장했습니다. 그러나 1227년 서하 원정중 열병으로 사망하면서 그의 중국 정복은 잠시 중단됩니다. 그럼에도 몽골 제국의 팽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징기스칸의 뒤를 이은 오고타이 칸은 금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며 북중국을 완전히 몽골의 지배 아래에 두었습니다. 이후 몽골은 계속해서 남쪽으로 진격했고 몽케 칸과 쿠빌라이 칸 시대에 남송과의 격전이 이어졌습니다. 남송은 한동안 장강 이남에서 끈질기게 저항했지만 몽골군의 지속적인 압박을 견디지 못했고 마침내 1279년 몽골군이 애산해전에서 남송의 마지막 황제를 몰락시키며 중국 전역이 몽골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전 대륙을 외국인이 지배하는 시대, 즉 원나라가 시작됩니다. 쿠빌라이 칸은 즉위후 수도를 지금의 베이징으로 옮기고 광대한 몽골 제국의 동쪽 중심을 중국에 고정시키며 새로운 정치를 펼쳤습니다. 원나라는 몽골족을 최상층으로 하는 사계층 카스트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몽골인이 최상위, 중앙아시아인이 그 다음, 그 아래에 북중국인, 가장 아래에는 남중국인이 위치했습니다. 강한 인종차별 정책에도 불구하고 실크로드의 안정과 국제 무역 확대로 경제는 크게 번영했고 대우나 복원, 불교 장려, 새로운 세금 제도 등이 시행되며 강력한 다민족 제국으로 기능했습니다. 또한 유럽 여행가 마르코 폴로가 기록한 바와 같이 종이돈의 사용, 석탄 연료, 실크와 도자기 생산 같은 중국의 놀라운 기술과 발명품이 이 시기를 통해 서양 세계에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번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4세기 중반 원나라는 이미 내부 정치가 흔들리고 있었고 바로 이 시기에 전 세계를 뒤흔든 거대한 재앙이 중국을 덮쳤습니다. 바로 흑사병이었습니다. 흑사병은 크림반도에 주둔하던 몽골군 진영에서 시작되어 실크로드를 따라 동서로 확산되었고 가장 먼저 중국을 강타했습니다. 1331년부터 1334년 사이에 중국에서만 1300만 명 이상이 사망할 정도로 그 피해는 치명적이었습니다. 대규모 인구 감소와 사회 혼란은 곧바로 민심 이반으로 이어졌고 곳곳에서 농민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강력했던 봉기가 바로 홍건적의 난이었습니다. 전직 불교 승려였던 주원장이 이끄는 홍건군은 세력을 빠르게 확장했고 마침내 1168년 주원장은 원나라를 몰아내고 새로운 왕조 명나라를 세웠습니다.
주원장은 즉위 후 홍무제가 되어 혼란스러웠던 중국을 안정시키고 한족의 전통 문화를 부활시키는 데 힘썼습니다. 그의 통치 아래 명나라는 1644년까지 이어졌으며 홍무제는 유럽 어느 나라보다도 규모가 훨씬 큰 100만 명 이상의 상비군을 운영하며 강력한 제국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시기에 삼국지연의 같은 유명한 역사 소설이 쓰여졌고 유교 과거 제도가 부활해 공로와 지식에 따라 관리를 선발했습니다. 군사 기술도 크게 발전해 군인의 10%가 총을 사용하는 부대가 편성되었고 화약 기술과 대포가 적극 도입되어 북쪽의 몽골족과 다른 침입 세력들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홍무제에게는 어두운 면도 있었는데 권력을 잃을 것에 대한 극심한 편집증으로 능지처참이나 박피실초 같은 끔찍한 처형법들이 포함된 잔혹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명나라 후기로 갈수록 부패와 무능이 심해졌으며 1644년 이자성이 베이징으로 진군해 명나라 황제가 자살하면서 명나라는 멸망했고 만주족이 중국을 정복해 청나라를 세웠습니다. 청나라 순치제는 모든 중국 남성에게 만주족 변발을 강요했고 고위 관직의 절반 이상을 만주족이 차지하게 했습니다. 1661년 순치제가 천연두로 죽은 후 즉위한 강희제는 61년간 통치하며 중국 역사상 가장 오래 재위한 황제가 되었으며 성리학을 선호하면서도 다문화주의를 받아들여 옛 선교사들의 활동을 허용했습니다. 18세기에는 옹정제와 걸륭제의 연이은 통치로 상업과 예술이 계속 번영했습니다. 하지만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서구 열강들이 중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영국은 아메리카 대륙에서의 식민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중국과의 무역에 눈을 돌렸는데 특히 인도에서 생산한 아편을 중국에 팔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아편 중독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경제가 은 부족에 시달리자 도광제는 1839년 임칙서를 광동 총독으로 파견해 아편 무역을 완전히 차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임칙서는 240파운드의 아편을 압수해 공개적으로 소각했고 이에 분노한 영국과의 긴장이 극도로 높아져 1840년 첫 번째 아편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훨씬 우수한 해군력을 가진 영국이 연전연승하면서 중국군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1841년 난징 조약이 체결되어 중국은 2천만 파운드를 배상하고 홍콩을 할양해야 했으며 5개 항구를 추가로 개방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중국이 말하는 불평등 조약의 시작이었습니다. 아편 전쟁의 충격은 중국 사회에 큰 혼란을 가져왔고 이는 곧 태평천국의 난이라는 더 큰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홍수전이라는 인물이 과거 시험에 여러 번 실패한 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예수의 형제라고 믿게 되어 기독교와 중국 전통을 혼합한 독특한 종교를 만들었고 1851년 태평천국을 선포한 그의 세력은 급속도로 성장해 1853년에는 50만 명의 군대로 남징을 점령하고 이곳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14년간 지속된 태평천국의 난으로 2천만에서 3천만 명이 사망했는데 대부분은 전염병과 기근 때문이었습니다. 청나라는 승리했지만 국력이 크게 쇠퇴했고 이를 지켜본 일본이 급속히 근대화하면서 새로운 위협으로 부상했으며 1894년 제1차 중일전쟁이 발발해 중국군은 4배나 많은 병력을 보유했지만 일본의 현대화된 군대를 상대로 연전연패했습니다.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패배한 청나라는 대만을 일본에 넘겨주고 조선의 독립을 인정했으며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패전은 중국 사회에 큰 동요를 불러일으켰고 청왕조의 무능함에 대한 비판은 개혁 요구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청조는 이러한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1900년에는 의화단 운동이라는 또 다른 위기를 맞닥뜨렸습니다. 반해세 감정이 폭발했지만 청정부는 이를 통제하지 못해 상황을 악화시켰고 결국 열강의 연합군이 베이징까지 진입하는 치욕적인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청왕조의 권위와 국제적 신뢰는 결정적으로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연속된 실패는 결국 1911년 신해 혁명으로 폭발했습니다. 우창봉기가 전국으로 번지며 청왕조는 무너지기 시작했고 1912년 마지막 황제 선통제가 퇴위하면서 2000년 넘게 이어져 온 중국의 황제 제도는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순원이 중화민국 임시 대통령이 되었지만 새 정부는 곧 정치적 불안정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초대 대통령 위안스카이는 스스로 황제가 되려다 실패했고 1916년 그의 사망 이후 중앙정부는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중국은 지역 군벌들이 각지에서 세력을 구축하는 군벌 시대로 들어가며 극심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두 개의 정치 세력이 본격적으로 등장했습니다. 바로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입니다. 초기에는 제1차 국공합작을 통해 군벌을 정리하며 협력했지만 1927년 장제스가 상하이에서 공산당을 공격하면서 동맹은 붕괴되고 중국은 국공내전으로 빠져듭니다. 마오쩌둥은 농촌에서 세력을 확장했고 1934년에는 국민당의 포위망을 피해 1만 킬로의 대장정을 감행하며 새로운 근거지를 확보했습니다. 1937년 일본이 전면 침략을 시작하면서 제2차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국민당과 공산당은 다시 한시적으로 손을 잡고 항일전쟁을 함께 치렀습니다. 이 시기에 난징 대학살과 같은 참혹한 사건들이 발생했고 중국은 8년간의 치열한 전쟁 끝에 1945년 일본의 항복으로 승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패망과 동시에 국공내전이 재개되었고 1949년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이 최종 승리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습니다. 중국 대륙은 공산당의 통치 아래 들어갔고 국민당 정부는 대만으로 이동해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마오쩌둥이 1976년 사망한 뒤 중국은 새로운 길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을 장악한 덩샤오핑은 기존의 이념적 정책을 크게 전환하고 개혁 개방이라는 역사적 변화를 통해 세계 시장과 중국 경제를 연결했습니다. 이 시기 중국은 농촌 개혁, 시장 경제 요소 도입, 외국 자본 유치 등을 추진하며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성장의 한편에서는 갈등도 존재했습니다. 1989년 천안문 사태에서 민주화를 요구한 시민들의 시위가 무력으로 진압되면서 중국은 서구 사회와의 관계가 악화되었고 국제 제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의 경제 발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세계 질서가 급격히 변하는 가운데 중국은 오히려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하며 개혁 개방 노선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2000년대 초 WTO 가입, 2001년 제조업 및 수출 확대, 도시화 가속화 등을 거치며 중국은 결국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2013년에는 시진핑이 국가주석에 오르며 새로운 정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는 반부패 운동을 강화하고 중앙 권력 집중을 추진했으며 2018년에는 주석의 연임 제한을 폐지해 장기 집권 체제를 마련했습니다. 오늘날 중국은 14억 인구, 거대한 경제력,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미국과 경쟁하는 세계적 강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대만 문제, 홍콩의 정치 상황,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인권 문제 등으로 국제사회와 갈등을 빚고 있으며 이를 상쇄하듯 1대1로 프로젝트를 통해 전 세계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5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중국은 무수한 왕조의 흥망과 외세의 침략, 그리고 분열과 통일을 반복해오며 독자적인 문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종이, 화약, 나침반, 인쇄술로 이어지는 이른바 4대 발명품은 인류의 지식과 기술 발전에 큰 영향을 남겼고 유교 문화와 한자 문명은 오늘날 동아시아 사회 곳곳에 깊게 뿌리내려 있습니다. 현재 중국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모국어 화자를 지닌 언어 중 하나이며 14억 규모의 인구와 세계 2위 수준의 명목 GDP를 기반으로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역속에서 쌓여온 문화적 유산과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어진 다양한 변화들은 오늘의 중국을 형성해온 중요한 흐름들입니다. 복잡하고도 방대한 그 여정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세계가 함께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